네, 이어서 해볼게요. 13번 문제. 다음 빈칸에 들어갈 문장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의 문제였어요. 설랑 친구들이 요새 많이 하고 있는 문단 순서 배열하기 문제랑 비슷한데 그거보다 조금 더 쉬운 문장을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문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봐야겠죠? 응시 자격에 일부 제한이 있었다. 나,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과거제. 과거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를 가져왔는데 라고 되어 있었어요. 하나는 있었다 라고 동사로 끝났고 얘는 가져왔는데 라고 대로 끝났고 얘는 과거제 명사로 끝났어요. 명사로. 자, 그럼 기억부터 봐볼게요. 땡땡땡은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제도래. 자, 그럼 이것은 어떤 거에 대한 정의죠? 뭐냐면 바로 과거제에 대한 정의. 과거제는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 자, 세습적 권리라는 것은 대물림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양반이면 아들도 양반이고 이런 것처럼 세습적 권리는 대물림 되는 거고, 그거랑 무관하게 능력, 똑똑하면 시험을 더 잘 보고 열심히 노력하면 시험을 더 잘 보는 게 이제 능력주의적인 시험인 거죠. 그래서 과거제가 맞아요. 자, 그럼 나머지 응시 자격에 일부 제한이 있었다는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다. 응시 자격에 일부 제한이 있었다는 말이 좀 이상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과거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를 가져왔는데, 과거제는 여러 사회 효과를 가져왔는 데는 다가 제일 적절하지가 않네요. 그래서 여기 정답은 나. 과거제에 대한 설명이었었고, 니은. 자, 뭐뭐뭐라 하더라도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의 내용과 여기에서의 내용이 대조되어야 되겠죠. 뭐뭐뭐라고 하더라도 대조. 자, 그러면 뒤에 내용이 비교적 공정한 제도였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럼 앞에는 공정한 제도가 아니었다 라는 거죠. 공정한 제도가 아니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지. 자, 봤더니 나는 이미 썼고, 응시 자격에 일부 제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과거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를 가져왔는데 하더라도, 여기서 다는 또 들어가기가 어렵네요. 응시 자격에 일부 제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응시 자격에 일부 제한이 있었다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비교적 공정한 제도였다라는 거니까 여기가 가.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거제는 여러 사회적 효과를 가져왔는데, 과거제는 여기가 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회적 효과라고 했으니까 어떤 사회적 효과가 있는지 밑에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교육의 확대, 지식의 보급에 크게 기여했고, 두 번째는 그 결과 통치에 참여할 능력을 갖춘 지식인 집단이 폭넓게 형성되었다. 자, 교육도 사회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 통치라는 것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얘기해요. 뭐 국회의원 같이 대통령처럼 한 나라의 정치를 운영하는 것을 통치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회적인 것인 거고, 또 뭐 세 번째는 도덕적인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를 이끌어냈다. 도덕적인 가치, 또 사회적으로 정해지는 거죠. 등등등 사회적인 효과에 대해서 써준 글이었어요. 그래서 답은 나가다. 나가다. 바로 5번. 자, 다음 문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어넣기인데 14번. 여기 한자의 의미나 뜻을 이용해 우리말을 적기도 하였는데 한자를 모르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라고 했어요. 한자. 여기도 한자 라고 되어 있었고, 세종은 당대 최고의 언어학자로. 그러면 뒤에는 언어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겠네요.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든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실용정신의 발로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발로라는 것은 발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발현. 그러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실용정신이 발현되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기억부터 볼게요.
자, 그러다 보니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써 제대로 표현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자, 위에서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훈민정음을 만들기 전에 우리말이 있었으나 이를 자유롭게 온전하게 표기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한문을 쓰는 이중적인 언어 생활을 하였다. 한문을 썼대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한국어인데 생각이나 느낌은 한자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표현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땡땡땡땡땡 이해세종은 한자를 모르는 일반 백성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매우 가엽게 여겼다라고 써요. 한자라는 말이 앞뒤로 계속 들어가네. 자, 그럼 가나다 중에서 한자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여기죠. 한자. 그래, 여기가 기억인 거예요. 특히 여기 한자를 모르는 일반 백성들, 한자를 모르는 일반 백성들이 여기서 완전히 똑같이 나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가. 자, 그 다음에 니은으로 볼게요. 니은은 즉이라고 있어요. 자, 즉은 우리가 배웠었는데 즉은 다시 말해서 같은 재진술의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앞에서 했던 이야기는 첫 번째는 백성이 너무 가여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나 쉽게 배웠으면 좋겠어 라는 거였어요. 자,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것은 다죠.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드는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 백성을 가엽게 여기는 애민정신과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는 실용정신, 누구나 쉽게 배우는 것의 발현이었다 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정리해주는 다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는 최고의 언어학자, 세종대왕이 최고의 언어학자다 라고 했으니까 언어에 관련해서 세종대왕이 뭐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를 찾으면 되겠죠. 첫 번째는 주변 국가들이 사용했던 각각의 고유 문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었고, 두 번째는 중국어의 말소리 체계에 관한 학문과 동양 철학에 대한 지식도 많이 알고 있었대요. 자, 이게 언어에 대한 거죠. 문자, 뭐 말소리 체계 이런 것들은 이제 언어와 관련된 거죠. 이게 세종대왕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다 라고 하니까 이게 난이에요. 그래서 답은 가다. 답은 3번. 자, 여기까지 풀고 우리가 선생님이 뒤에 소설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소설을 풀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소설로 넘어간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음에 설명을 듣도록 할게요. 자, 소설로 넘어왔어요. 소설을 풀기 전에는 두 가지를 먼저 하는 게 좋아요. 먼저 첫 번째는 이 글의 제목과 글쓴이가 누군지 보고 그 다음에 보기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보기 문제를 먼저 보고 오는 게 이 소설이 대충 어떤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기가 쉽기 때문에 먼저 보면, 자, 이거는 마지막 땅이라는 제목의 양귀자 선생님이 쓰신 책이에요. 자, 그러면 28번 문제에 보기가 있었죠. 이 보기를 보면 앞에 있는 소설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보기를 먼저 읽어볼게요. 전통적으로 땅은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이었다. 가족과 지역 공동체는 땅을 공동으로 경작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 공동체의 물질적, 정신적 삶을 영위해왔다. 자, 여기서 땅이 중요하게 나오죠? 계속 땅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거고, 가족과 지역 공동체는 땅을 공동으로 경작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 공동체의, 자, 첫 번째는 경제적 기반, 두 번째는 물질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질적인 경제적이긴 한데 물질적 정신적 삶을 영위해왔다. 그것은 생명과 삶의 원천이고 화합과 공존이라는 삶의 가치를 학습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물질적이라는 것은 생명과 삶의 원천이라는 거고, 정신적이라는 것은 화합과 공존이라는 삶의 가치, 정신적인 것을 학습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는 대조전. 그러나 근대라고 했으니까 전통과 반대되는 거죠. 근대 산업화 이후 땅은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이자 도시적인 삶을, 땅은 이익 창출, 그 다음에 도시적 삶을 공간으로 변화하였고 그에 따라 땅에 근원을 둔 정신적 가치는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자, 이런 내용이 나오겠네요. 그럼 마지막 땅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남아있는 땅이 마지막이라는 거구나. 이제 다 근대, 현대로 바뀌면서 다 땅이 이익만을 위한 땅이 돼버렸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럼 가서 소설을 좀 읽어볼게요. 겨우내 굳어있던 땅은 괭인을 들어가기 썩 힘이 들었고 게다가 돌덩이처럼 틀어박힌 연탄재 부스러기들이 일일이 골라내다 보면 한 두덕을 갈아엎었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자, 겨우내라고 했으니까 겨울을 의미해요. 겨울 동안 굳어있는 땅, 그쵸? 겨울 동안 땅이 차가우니까 딱딱하게 굳었겠지. 겨울 동안 굳어있던 땅을 괭이는 뭐 호미, 낫, 삽 이런 거랑 비슷한 땅을 파기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땅을 파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용문이가 지난달 내내 용문이 인물이 등장을 했네요. 자, 용문이가 지난달 내내 연탄재들을 거두어내고 겨우 맨 땅을 내놓았다고 한 꼴이 이 모양이었다. 서울 것들이란 서울 것들이다 라는 것은 안 좋아하는 표현인 거죠. 왜냐면 서울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할 텐데 원래는 서울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사람들을 낮춰서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고, 또 여기서 또 인물이 등장했네요. 강릉이는 끙끙거리다 토막난 욕설을 내뱉고서는 위쪽으로 한산도갑을 꺼내다 바람이 워낙 심해서 불 붙이는 일은 아무래도 저쪽 연립주택 앞에서 심어놓은 사철나무를 바람벽으로 삼아야 할 것 같았다. 자, 여기에 나오는 한산도갑은 담배예요. 담배. 지금 땅을 파다가 너무 땅이 안 파지니까 힘들어가지고 지금 담배를 피려고 했는데 지금 바람이 워낙 심하게 불어서 불이 잘 안 붙었대요. 그래서 바람벽을 만들어서 바람벽 쪽으로 가야 불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았다 라는 거고,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여기에 나오는 대략적으로 배경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배경에는 크게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이 있죠. 자, 공간적 배경은 땅이에요. 땅이고, 시간적 배경은 당연히 뭐 낮이겠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낮이고, 그 다음에 막 바람이 워낙 심했다, 겨우냈다 라고 했으니까 늦겨울이거나 초봄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지금 용문이와 강문이 등장을 했네요. 용문, 강문. 강릉이는 괭이를 내던지고 밭 끄트머리를 걸어가는 사이 언제 나왔는지 부동산의 박씨가 아른채를 하였다. 자그마한 체구에 검은티 안경을 쓰고 머리는 기름 발라 착 달라붙게 빗어넘긴 박씨의 면상을 보는 일이 강릉인으로서는 괴롭기 짝이 없었다. 자, 여기 강릉인으로서는 괴롭기 짝이 없다. 이거는 강릉인의 심리죠. 강릉인의 마음이잖아. 괴롭다 라는 게 강릉인의 마음이잖아. 그럼 여기 이제 시점도 나왔네요. 3인칭 전제적 작가 시점이구나. 자, 그리고 이번에 설령 친구들이 배운 뭐 자그마한 체구에 검은티 안경을 쓰고 머리는 기름을 발라 착 달라붙게, 지금 이게 박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려지잖아요. 키는 자그맣대. 키는 작고, 또 머리는 기름에 착 달라붙게 빗었대요. 그럼 뭐 머리를 뭐 이렇게 빗었다라는 거지. 또 그리고 검은테로 안경을 썼대.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한 것을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불렀지? 주관 테스트에서도 봤었는데 묘사라고 하죠. 강릉인으로서는 이 부동산 박씨도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자, 그럼 부동산 박씨도 빨간색으로 바꿔줍시다. 지금 강릉인 입장에서는 서울 것들도 마음에 안 들고 부동산 박씨도 마음에 안 드네요. 자, 얼굴만 마주쳤다 하면 땅을 팔아보지 않겠느냐고 은근히 회유를 거듭하더니 지난 겨울부터는 임자가 났었다고 숙제 집까지 찾아와 온갖 가머니설을 다 늘어놓는 박씨였다. 박씨를 왜 싫어하냐면 강릉인은 땅을 팔라고 계속 회유를 하기 때문이에요. 자, 가머니설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달콤한 말로 꼬시는 거를 가머니설이라고 하죠. 자, 기억 부분을 보면 땅을 제값에 팔고자 하는 강릉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다. 그냥 이거 뒤에를 읽어보면 이거 기억이 조금 더 확실해질 것 같아요. 그것도 강릉인의 나머지 땅을 한꺼번에 사들여서 길 이쪽 저쪽으로 쌍둥이 빌딩을 지어 부천의 명물로 만들 것이고,
거기에 초호화 판, 위락시설이 들어서서 동네가 삽시간에 환해질 것이라고 했다. 지금 이 땅, 강로인의 땅을 사가지고 지금 박 씨의 계획인 거예요. 1층에는 상가, 2층에는 사우나, 3층에는 헬스클럽, 4, 5층에는 사무실 임대하는 식의 건물 용도부터가 강로인 마음에는 들지가 않았대. 건물 용도부터가 강로인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차피 팔지 않을 땅이므로 어느 작자가 어떤 김치국물을 마시든 크게 나무랄 일은 못 되었다. 김치국물을 마시다라는 것은 뭔가 팔 생각도 없는데 벌써부터 이 땅에 뭘 지을지 뭐도 짓고 헬스클럽도 짓고 뭐 사우나도 짓고 이렇게 하는 게 김치국 마시는 거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기억으로 다시 가서 땅을 제값에 팔고자 하는, 여기가 틀렸죠. 강로인은 애초에 땅을 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자, 영감님, 유사장이 저 신곡동 쪽으로 땅을 보러 다니나 봅니다. 영감님 물론이고 우리 동네 발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박씨가 짐짓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고 있는데 뒤따라 나온 동업자 고흥댁이 뒷말을 거둔다. 박씨, 자, 동업자인 거니까 강로인 입장에서는 고흥댁도 별로 마음에 안 들겠죠. 참말로 이 양반이 무진 애를 썼구만요. 우리 사 셋방이나 얻어주고 소개료 받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지라오. 그람시도 그리 애를 쓴 것이야 다 한 동네 사는 정리로다가 그런 것이지요. 라고. 자, 한마디로 동네 발전을 위해서 해라. 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보기에서 봤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보기에 봤던 걸 보면, 자, 전통적으로는 강로인은 지금 전통인 거예요. 땅을 생명의 원천이고 화합과 공존의 가치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팔 수 없다 라고 하는 거고, 지금 박씨와 고흥댁은 우리 지금 도시화하고 산업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땅을 빨리 팔아라 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강로인은 가타부타 말이 없고 강로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 니은부터 먼저 봅시다. 박씨가 진짜 터탈한 표정을 지으며인데 원미동의 발전을 위해 쓴 강로인을 돕고자 하는 시도가 좌절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자, 원미동의 발전을 위해 애쓴, 자, 강로인은 원미동의 발전을 위해 애쓴 것이 아니죠. 강로인은 원미동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발전하지 않고 이 땅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틀렸고, 자, 디귿, 강로인은 가타부타 말이 없고 이번엔 박씨가 나섰다. 강로인은 땅을 안 팔겠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겠죠. 박씨를 대변자로 내세워 자신의 의견을 관철을 시키고자 하는 의도이다. 자, 박씨가 강로인의 대변자가 아니죠.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잖아. 강로인과 박씨는 대립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3번도 틀렸어요. 아직도 늦은 것은 아니고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여름마다 똥냄새 풍겨주는 밭으로 두고 있으니 평당 100만원 이상으로 팔아넘기기 그리 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똥냄새만 풍기고 있는 이 밭을 평당 100만원으로 한 평, 1평에 이제 100만원으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팔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땅값이 더 오를 수가 없으니까 지금 당장 빨리 팔아라 라는 거죠. 지금 박씨가 빨리 팔아라 라는 거고, 영감님도 욕심 그만 부리고 2만원 가격을 임자 나섰을 때 후딱 팔아 치우십시오. 영감님이 아무리 기다리셔도 임자 더 이상 오르기는 어렵다는데 왜 못 알아들으실까잉? 이라고. 지금 이 땅을 팔아야 되는 이유는 면미동의 발전을 위해서, 두 번째는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고흥댁과 박씨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대적인 가치관인 거죠. 자, 강로인은 피우고 있던 담배를 비벼 꺼버리고, 고흥댁은 이제 경국이 할머니도 팔아치우자고 저 야단인데 건데, 그럼 경국이 할머니가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 경국이 할머니는 결국 강로인의 마누라라는 거죠. 이게 동일한 인물이에요. 강로인은 피우던 담배를 비벼 꺼버리고 꽁초는 주머니에 잘 간수한 뒤 아무런 대꾸도 없이 일하던 자리로 돌아가 버린다. 자, 꽁초를 주머니에 잘 간수한 이유는 땅에 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강로인은 땅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지. 자, 그래서 강로인 마누라도 경국의 할머니도 땅을 팔자라고 했으니까 강로인 입장에서는 대립되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땅을 팔자. 돈도 땅값이 많이 올랐고 지금 동네 발전을 위해서 팔자 라는 거니까.
그 등 뒤에 대고 박씨가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를 던졌다. 아직도 유 사장 마음이 이 땅에 있는 모양이니까 금행이야 영감님 마음에 맞게 잘 조정해보기로 하고 일단 결정해뿌리시오 라고 또다시 여전히 박씨는 계속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땅값 따위에는 관계없이 땅을 팔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누차할 것만. 지금 이 강요인의 입장은 땅값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땅을 그냥 팔지 않는 것이야. 서울 것들이란, 그쵸, 서울 것들이라는 것은 박씨가 서울에서 왔나봐요. 그쵸, 박씨를 그래서 서울 것들이란 라고 하면서 박씨 내외라는 것은 부부를 뜻해요. 박씨랑 이제 고흥댁은 부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복덕방 안으로 들어가 버린 뒤에야 그는 한마디 내뱉는다. 저들 내외가 원래 전라도 사람이었던 것을 모르지는 않으나 강릉인에게 있어 원미동 사람들은 어쨌거나 모두 서울 끈앞풀들이었다. 원미동 사람들, 그 다음에 서울 끈앞풀들이다. 그러니까 서울 것들이다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음에 안 든다. 다들 땅 보면 돈 때문에 땅을 팔려고 한다 라는 거예요. 자, 리을 보면 고흥댁은 이제 강릉의 마누라까지 쳐들고 나섰다 라고. 고흥댁과 강릉인 마누라가 갈등 관계에 있음을 암시한다. 아니죠? 고흥댁과 강릉인 마누라는 뜻이 맞죠. 둘 다 땅을 팔아야 된다라고 뜻이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답은 X예요. 자, 5번 강릉인에게 있어 원미동 사람들은 어쨌거나 모두 서울 끈앞풀들이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땅에 대한 강릉인과 원미동 사람들의 생각차가 좁혀지지 않을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쵸? 강릉인에게 원미동 사람들 예를 들면 뭐 고흥댁, 박씨, 공흥댁 아니고 고흥댁과 박씨가 원미동 사람들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절대 땅을 팔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답은 5번. 자, 그럼 뒤에 있는 문제도 풀어볼게요. 자, 1번 강릉인은 똥냄새 풍겨주는 밭에 근원을 둔 정신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그쵸? 이 강릉인은 전통이잖아요. 전통. 그래서 이 전통 밭에 정신적 가치, 여기 정신적 삶, 정신적 가치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5. 자, 2번 강릉인이 말하는 서울 것들은 땅을 이익 창출의 수단, 서울 것들은 땅을 이익 창출의 수단, 맞죠?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여긴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맞죠? 이것도 맞는 말이고. 다음 박씨가 말하는 동네의 발전은 박씨가 말하는 동네의 발전은 땅에 기반을 둔 지역 공동체가 도시적 삶의 공간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쵸? 동네 발전이다 라는 것은 근대적으로 더 도시화되고 더 산업화돼야 된다 라는 거죠. 3번도 맞는 이야기. 4번 원미동 사람들, 아까 뭐라 그랬어? 원미동 사람들 다 서울 끈앞풀들, 서울 것들이다 라고 했고 서울 것들은 박씨와 고흥댁이었잖아요. 원미동 사람들도 빨간색이고 전통적 땅을 이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도시적 삶의 가치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도시적인 삶의 가치만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조화 이런 게 아니죠.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 빨리 팔아서 지금 이익이 될 때 도시적으로 만들자 라고 하는 거니까 4번이 틀렸네요. 자, 이 작품의 제목인 마지막 땅은 근대 산업화로 인해 땅에 기반을 둔 지역 공동체가 땅에 기반을 둔 지역 공동체와 그 가치가 위기에 처한 시대적 현실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다. 그쵸? 이 마지막 땅은 마지막으로 근대화되지 않은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릉인이 절대 팔려고 하지 않는, 그렇지만 서울 것들, 원미동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빨리 팔아가지고 이익이 돼야 되는 그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요. 이 밑에도 소설 문제가 나왔어요. 선생님 소설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지? 먼저 제목이랑 작가를 봐야 돼요. 이 제목은 8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 박완서라는 분이 쓰신, 박완서 선생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선생님이 왜 제목이랑 작가를 보라고 하냐면 우리는 아직 어리고 많은 작가들을 접해보지 않았지만 각 작가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고 각 작가마다 뭐 6.25 시대를 살았다든지 일제강점기 시대를 살았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작가 이름만 보고도 이 내용이 대충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겠구나, 일제강점기에 관한 이야기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박완서 작가님, 박완서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한번 봐두면 이제 다음번에는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제목과 글쓴이를 봤으면 보기를 봐야죠.
이 작품은 죽음을 앞둔 남편의 모습을 관찰하고 남편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나의 시선을 통해서 남편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남편을 관찰하고 남편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나래요. 나는 남편을 관찰하고 또 남편의 내면을 들여다본대요. 남편에 대한 그리고 죽음에 대한 나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남편과 죽음에 대한 나의 인식, 내가 남편과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죽은 남편이 남기고 간 모자를 간직하며 나는 죽은 남편이 남기고 간 모자, 남편이 남기고 갔네. 간직하며 남편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드러낸다. 남편에 대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사랑과 그리움, 남편에 대해서는 사랑과 그리움을 느껴내고 있는 거고 또한 남편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 따뜻한 가족애를 보여주기도 한다. 죽음에 대해서 따뜻한 가족애. 죽는다는 것은 곁에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소설은 남편이 죽었고 남편이 남기고 간 여기서 이 당신은 남편이겠죠. 남편이 남기고 간 모자와 그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인 거겠죠. 자, 나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단 한 가지도 값나가는 게 없을까 놀라고 민망해한 적이 있다. 남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비롯해서 가깝게 지내던 조카들은 그가 쓰던 걸 뭐든지 한 가지씩이라도 얻어갖길 원했다. 자, 여기서 그가 남편인 거죠. 다들 그렇게 아쉬운 처지가 아닌데도 그렇다는 건 그 뜻이 아쉬운 처지가 아니다라는 것은 돈이 막 부족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어차피 값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굳이 가질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식들이나 뭐 조카들이 가난한 것도 아닌데 갖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은 소유나 그러니까 이 물건을 갖고 싶다라거나 이 물건을 유용하게 써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남편을 기억하면서 아끼고 간직하려는 데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를 선생님 네모로 바꿀게요. 나랑 남편을 나는 목이 메어 감격을 했다. 내 심리가 드러났네요. 나는 목이 메어 감격을 했다. 크게 성공하거나 성취한 건 없어도 생전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 같아서 나는 기쁜 마음으로 여기서도 심리가 드러났네요. 그의 유품을 공평하게 나눴다. 그는 여기서 남편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 남편은 크게 성공하거나 성취한 건 없어.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대요. 남편이. 그러나 모자는 내가 다 가졌다. 모자는 아내가 다 가졌대요. 그건 누가 달라 하지도 않았지만 달라고 해도 안 주었을 것이다. 마지막 1년은 참으로 아까운 시절이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기 전 마지막 1년은 참으로 아까운 시간이었대. 죽을 날을 정해놓은 사람과의 나날의 아까움을 무엇에 비길까? 애를 끓는 듯한 애달픔이었다. 그러니까 너무 아까웠다. 아까웠다. 그다음에 애달팠다. 남편이 죽기 전 1년 동안 이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립고 사랑했다 라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또다시 배경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배경 공간적 배경은 아마 유품을 정리한다 라고 했으니까 집 아니면 병원이겠지. 그 다음에 시간적 배경은 밤에 막 정리를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낮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물은 지금 나랑 남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주로 누구에 대한 거냐면 제목부터 보면 8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이라고 했으니까 남편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고 내 얘기가 더 많이 나오면 나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겠죠. 자, 계속 읽어보면 그런 옛일에 얽힌 농담이라면 얼마든지 재미나게 그윽하게도 할 수 있었으려만 나는 고약한 성깔에 잔뜩 치받쳐 있었다. 여북해야 그가 딱하다는 듯이 그러나 역시 농담은 받았다. 당신이야말로 왜 그래? 꼭 틈바구니에 낀 지 같잖아. 그리고 피지 묻더니 탄식하듯 덧붙였다. 생전 틈바구니에 끼워봤었어야지. 라고 그의 목소리가 하도 연민에 차 있어서 나는 대꾸하지 못했다. 뭔가 농담을 하고 있었는데 괜히 그 농담을 듣고 기분이 안 좋아졌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농담으로 그는 여전히 계속 아직 농담하고 있다라는 거지. 당신 왜 그래? 왜 꼭 틈바구니에 낀 쥐처럼 굴고 있어? 라고
라는 거죠. 나는 대꾸하지 못했다. 죽어가는 사람으로부터 연민은 감동적이었다. 죽어가는 사람이 오히려 지금 이 농담을 듣고 기분이 상한 나 자신을 연민하고 내 기분이 상했을까봐 염려하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맙다 라는 거죠. 감동이었다. 울어버릴 것 같았다 라고. 이거. CT 촬영은 참으로 놀라운 첨단 과학이었다. 뇌를 가로 세로 여러 장으로 슬라이스 하듯이 나누어 찍은 단면 사진은 내 눈으로도 골고루 퍼진 암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선명했다. 남편이 지금 암에 걸려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뇌는 혈관의 회로가 달라서 항암제가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치료법은 방사선을 뇌에다 찌는 거였다. 방사선 치료는 죽는 연습이었다. 그 치료엔 아무도 입회하지 못했다. 그 치료에는 자기 혼자만 들어가야 됐다라는 거죠. 방사선과 의사까지도 그를 치료 때 혼자 고정시켜 놓고 나와서 밖에서 컴퓨터 화면으로 보며 그 방사선을 이제 사람에게 쪼이는 거죠. 방사선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의사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치료하는 그 부분에 정확하게 쏴야 되기 때문에 밖에서 화면을 보면서 조정을 해서 방사선을 정확하게 쏴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그는 어떤 기분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방사선이란 어떻게 생긴 빛일까? 그 깊이 모를 외로움과 너무 밝아 차라리 암흑과 상통할 것 같은 빛에 대한 공포감은 죽음에 대한 상상력과도 너무 유사했다. 내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와 있네요. 한마디로 깊이 모르게 외롭다라는 거고 또 공포스럽다 라는 거죠. 이게 죽음에 대한 나의 상상력이다 라는 거지. 자, 암흑과 상통할 것 같은 빛에 대한 공포감. 너무 밝아 차라리 암흑과 상통할 것 같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통이다 라는 것은 서로 비슷하다 라는 뜻이에요. 상통이라는 것은 서로 비슷하다 라는 뜻인데 여러분 갑자기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으로 환히 나갔을 때 엄청 밝은 곳으로 나갔을 때 눈이 부셔가지고 아예 앞이 안 보였던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런 것처럼 마치 너무 눈이 부셔도 바로 앞에 있는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암흑이랑 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 그 안에 그 CT를 찍으려고 하면 그 방사선은 빛이란 말이에요. 그 빛이 굉장히 뭐 밝고 뭐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과 비슷하지 않나, 오히려 어둠과 비슷하지 않나 라는 거예요. 다시 해본 CT 촬영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지만 이만 까맣게 타도록 방사선 치료를 받았지만 다시 해본 CT 촬영에서 암은 소멸되지 않았대. 뇌에 가 있는 막내를 잠시 기웃도록 했다. 왜냐면 이제 곧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암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줄어들지도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그치, 미국에 가 있는 막내를 잠시 귀국도록 했다. 돌아가신 후에 장례에 맞춰 오려고 허둥대는 것보다 생전에 뵈러오는 것이 효도가 아니겠냐는 게 딴 자식들의 의견이기도 했다. 자, 이거를 문제를 보면서 갈게요. 자,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방금 딴 자식들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막내를 귀국시켜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장례식에 오는 것보다 생전에 얼굴을 뵙는 것이 예의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아버지한테 뭐 사다 드리면 좋겠냐고 막내가 전화로 물어왔다. 약 종류를 묻는 말투였다. 그러나 그의 병세도 그렇지만 때도 이미 외국엔 별의별 신묘한 약 불로초 같은 것까지 또 있는 것처럼 여기던 촌스러운 시대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미국 것이 무조건 좋다라고 그렇게 여기던 촌스러운 시대가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것도 되게 좋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약이 특별히 필요하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막내에게 모자를 사오라고 얘기했다. 왜냐면 이마가 까맣게 탔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했고 그러니까 아마 머리가 다 빠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자를 쓰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남편이 모자를 쓰고 다닐 수 있도록 모자를 사오라고 했다. 최고급으로 사오라는 말도 있지 않았다. 과연 막내가 사온 모자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의 모자의 원형과 가장 가까웠다. 그러니까 막내가 사온 모자가 내가 그가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모자랑 비슷했대. 순무로 된 통짜 중절모였고 비단 리본이 달려있었다. 순무로 된 중절모 통짜 중절모였고 비단 리본이 달려있었대요. 자, 모자에 대한 특징 첫 번째 순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단 리본. 그러나 태가 너무 넓어 신사 모자라기보다는 카우보이 모자를 연상시켰다. 세 번째는 카우보이 모자. 아니 다를까 4살짜리 손자 녀석이 그 모자를 보더니 와 장고 모자다 라고 하면서
그걸 빼앗아 싣고 했다. 녀석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의 주인공 장구가 그런 모자를 쓰고 있다고 했다. 그는 모자를 쓴 채 안 뺏기려고 이리저리 도망을 다녔다. 여기서 그는 남편이죠, 남편. 그러니까 손자 녀석한테 안 뺏기려고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고 있는 거야. 여전히 비틀대면 당연히 아프고 암이 있으니까 힘들겠죠. 그래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다니지만 손자가 울음을 터뜨려도 그는 그 모자를 내놓지 않았다. 손자와의 마지막 장난이었다. 그러니까 정말로 손자한테 모자를 안 주고 싶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손자랑 그렇게 술래잡기 하면서 놀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아기를 결국 울려가지고 어른들이 이제 장난치는 거지. 마지막 한 달가량 자리 보존하고 있을 때를 빼고는 자리를 보존하고 있다라는 거는 더 이상 일어나서 생활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제 죽기 한 달 전에는 계속 누워만 있었다라는 거고, 빼고는 그는 집에서도 줄장 그 모자를 쓰고 있었다. 집에서 계속 이 모자만을 쓰고 있었대요. 막내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모자를 아꼈겠지만 넓은 태는 방사선 치료로 시커멓게 탄 이마를 가려주는데 안성맞춤이었다. 막내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기도 했고, 모자를 계속 쓰고 다녔던 이유는 막내에 대한 사랑. 왜냐면 막내가 사왔잖아요. 그쵸?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시커멓게 탄 이마를 가려주는 용도. 그래서 집에서도 계속 쓰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장고 모자가 그의 8번째 모자래.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모자를 썼었겠지. 근데 그 중에 마지막 모자. 왜냐면 이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요새도 가끔 그가 남긴 8개의 모자를 꺼내본다. 그 안에서 머리카락 한 오락이라도 찾아보려고 더듬어 보지만 번번이 헛소질로 끝난다. 더 이상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여러 개의 모자는 멋이나 체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민머리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 모자는 멋이나 체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머리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대요. 그의 몸을 차디찬 땅속에 묻은 건 확실한데 아침마다 우수수 치던 그 숱한 머리카락은 지금 어느 만큼 멀리 흩어져 티끌로 떠도는 걸까? 자,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서 이제 무덤에 묻은 거고, 그렇지만 그가 죽기 전에 이제 치료할 때 암이나 방사선 치료할 때 머리카락이 정말 많이 빠지는데 아침마다 머리카락이 정말 많이 빠졌겠죠. 그래서 그 머리카락은 도대체 다 늘 맨날 그렇게 많이 빠져놓고 왜 이 모자 하나에도 남아있지 않는 걸까라는 것을 한탄하고 있는 거. 생명에 가였으니 티끌과 다를 바 없다는 속절없는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역시 산다는 것이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한다 라는 거죠. 자, 우리가 매번 배울 때마다 어려워하는 사자성어 인생무상이 여기에 쓰일 수 있겠네요. 산다는 것이 결국은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티끌과 다를 바 없구나. 정말 작고 우리는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들이고 산다는 것은 죽어간다는 것이고 역시 사람이 죽으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의 흔적을 남긴 물질에서 찾는 것보다는 남긴 말이나 생각에서 찾는 게 그래도 조금은 덜 허전하다. 그래서 남편의 흔적을 물질에서 찾는 것보다는 말이나 생각, 그 생전에 했었던 말이나 생전에 들렸던 생각 같은 것들에서 찾는 것이 낫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고 잘난 척 할 줄도 몰랐기 때문에 담소는 즐겼지만 그렇단 말은 할 줄 몰랐다. 잘난 척 하지도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야기는 즐겨 했지만 그럴듯한 말은 하지 않았대. 우리 집엔 그 흔한 가훈도 없다. 왜냐하면 가훈은 주로 옛날에 남자가 많이 지었는데 이제 그럴듯한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훈도 짓지 않았었다 라는 거죠. 그의 말이 생각나는 것도 그가 끼면 편안하고 여유로워지는 그러니까 그의 말이 막 뭔가 엄청 멋지고 막 받아 적어야 되고 그 사람 말처럼 하고 싶어 라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별건 없지만 편안하고 여유로워진다 라는 거죠. 분위기이지 멋있거나 뜻깊은 말은 아니었다. 오직 틈바구니만이 예외다. 내가 생전 틈바구니에 끼워보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아까 남편이 썼던 말이잖아요. 생전에 틈바구니에 끼워보지도 않았었잖아 라고 그런 말을 남편이 했었죠. 그런 생각이 나를 자꾸 심각하게 한다. 그가 나 대신 가져던 동사무소나 세무서에 볼일을 보러 가서 똑똑지 못하게 굴다 구박 맞으면 이게 틈바구니인가 싶기도 하고 세무서에 볼일 가서 똑똑지 못하게 굴다 구박 맞는 거 이게 틈바구니인 건가 싶기도 하고 혹은 사용자와 노동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칼자를 진 자와 칼날을 진 자, 통일꾼과 반통일꾼이 서로 목적을 높여 싸우는 걸 봐도 전처럼 선뜻 어느 쪽이 옳거니 양자 해결이 안 되고 또 그놈의 틈바구니에 사로잡히게 된다. 어느 쪽이 옳다고 선택을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틈바구니인 건가? 라는 것이다.
여발한 듯이 틈바구니에 끼기 위해선 거친 두 목정 사이에 낀 틈바구니 숨결을 찾아내야만 할 것이다. 어쩌면 그는 그때 삶과 죽음의 틈바구니에서 어느 만큼은 내 원색적인 분노를 관조할 수 있었기에 해본 단순한 연민의 소리일 뿐인 것을 내가 괜히 심각하게 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여전히 틈바구니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 않는다. 그가 남긴 모자가 나에게 모자라는 물질 이상이듯이 틈바구니란 말뜻 이상이건 한없이 추구해야 할 화두임을 면할 수가 없다. 자, 좀 어려운 글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틈바구니다 라는 것은 어느 틈새에 껴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 건데, 지금은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박을 받기 때문에 틈바구니에 끼지 못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사용자와 노동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렇게 양쪽 편 중에서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아직 누구 편을 드는 게 이제 틈바구니에 끼는 건데, 내가 누구 편을 들지 못하고 있는 것. 자, 그런 것을 볼 때 남편이 나에게 도대체 내가 틈바구니에 끼지 못한다 라고 한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내가 지금까지 똑똑하지 못했다는 걸까?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뭐 선택을 못하고 늘 망설였다는 걸까? 뭐 이런 것을 고민을 해봤다라는 거죠. 자, 2번. 남편은 잘난 척 할 줄 몰랐기 때문에 평소에 멋있거나 그럴듯한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여기 위에서도 나와 있었죠. 잘난 척 하거나 멋진 말을 멋있거나 그럴듯한 말은 안 했었다라고 했으니까. 막내는 남편을 위해 카이보의 모자가 연장되는 중절모를 사왔다. 여기 나와 있었지. 카우보이 모자, 그 다음에 중절모였죠. 그래서 얘도 맞고. 조카들은 아쉬운 처지가 아니었지만 남편 유품을 얻기를 바랐다. 그쵸? 또 앞부분에 나와 있었죠. 조카들은 그렇게 아쉬운 처지가 아닌데도 라고. 여기 더 표시를 해줄까? 아쉬운 처지가 아닌데도, 아니면 뭐 카우보이 중절모 모자, 그 다음에 여기 뭐 그럴듯한 말을 할 줄 몰랐지. 잘난 척 할 줄도 모르고 그냥 편안하고 여유로워지는 말만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남편이 생전에 막내를 생전에 배로 오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 라는 거고. 자, 5번. 나는 남편의 병세가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나아지는 것을 느꼈다. 이게 완전히 틀렸죠. 자,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지만 다시 해본 CT 촬영에서 아무 소멸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채였다 라고 했으니까 나아지고 있었다가 틀린 거죠. 이게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답은 5번. 자, 그 다음 30번. 이 작품은 죽음을 앞둔 남편의 모습을 관찰하고 남편의 내면을 이건 아까 이미 읽었었던 거죠. 1번. 남편의 모자를 물질 이상의 것으로 여기며 모자를 모두 간직하는 나의 모습에서 남편에 대한 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겠군. 그쵸? 물질 이상의 것이다. 한마디로 나에게 소중한 것, 남편을 추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번도 맞고. 2번. 남편의 농담으로 받은 말에 울어버릴 것 같다 라고 느끼는 나의 모습에서 남편의 말에 나에 대한 연민이 담겨있다고 믿고 있는 나의 인식을 찾아볼 수가 있다. 자, 울어버릴 것 같다 라고 느낀 것은 남편이 나를 연민하고 있어서 인 거고. 2번 맞고. 3번. 방사선 치료를 받는 남편의 빛에 대한 공포감을 덜어준다고? 빛에 대한 공포감이라기보단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었고, 덜어주려고 한 적도 없죠. 암흑과 삼통할 것 같은 죽음에 대해 느끼는 나의 두려움을 확인할 수 있겠고. 여기 뒷부분만 맞았네요. 여기 뒷부분만 맞고 앞부분이 완전히 틀렸네. 그래서 답은 3번. 힘겹지만 손자의 마지막 장난을 치며 비틀거렸다라고 했잖아요. 가족들과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남편의 모습에서 가족에 대한 남편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겠군. 그쵸? 힘들지만 손자랑 계속 장난쳐주고 놀아주고 이런 게 남편의 사랑인 거고. 남편이 남긴 모자에서 머리카락 한 오락이라도 찾고 싶어 하는 나의 모습에서 남편을 그리워하는 나의 애틋한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쵸? 한 오락이라도 찾으려고 하는 것은 그리워한다 라는 거죠. 답은 3번.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소설은 여기까지.